땅백하실 분들이니까 여기 한 400명 있다고 보고 유엔사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저도 평화어머니 운동을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평화운동 몇 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 2015년에 뭐 그 얘기 이제 여기서 차차 나올 테니까 보죠. 유엔 조직 표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에서 뒤져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유엔 기구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윤석열도 이 짓을 안 하고서 이제 유엔사가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국가단체다 막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그건 어디서나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 세계 식량기구, 유엔 환경기구 이렇게 쭈루룩 있죠. 유엔 산하기구라는 게 있고 유엔 전문기구라고 하는 게 있고 유엔 관련 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 무역기구나 원자력기구 같은 거는 관련 기구죠. 그런데 어디에도 살펴보면 유엔 사령부는 없어요. 예. 그러면 찾아보셨어요? 나중에 더 찾아보세요. 사령부에 없습니다. 근데 가짜고 유엔사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는가? 50년에 6.25가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니까 유엔에서 7월 7일 날 통합사령부를 창설했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은 그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거기 휴전선까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7일날 통합사령부라는 거는 미국 보고 임시 반장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24일날 스스로 바꿔치기 했죠. 유엔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그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명령할 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왜 유엔 사령부라고 하고 통합사령부를 택하지 않았는가? 통합사령부가 되려면 의회에 경찰 조치가 아닌 전쟁 선포를 승인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엔 사령부라고 이름을 편의상 자기네들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30차 유엔 총회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 후에 유엔사가 자꾸 이제 말썽이 생기고 저쪽 반대쪽에서 유엔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해체를 결의했어요. 그래서 A호, B호라는 거는 그 미국 진영, 북한 쪽에서 친한 좌파 세력들 양쪽에서 다 유엔사 해체 결의를 채택해서 A호, B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키신저가 다음 해 1월 1일로 해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 전에 죽었죠. 며칠 전에 백세하고. 근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썼어요. 그래서 유엔사 조직을 축소해서 껍데기만 남기고 대신에 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서 그 병력을 대거 한미연합사로 옮겼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껍데기 남은 거 가지고도 지금까지 미국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하다는 거는 94년도에 유엔 법무국 법률각서에서 이미 밝혔고 94년 12월 달에 부트로스 갈리가 자기가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유엔이 98년에 코피 아난 역시 사무총장이 위임한 적이 없고 유엔기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유엔기 사용을 허가를 한 게 50년도에 84조에
유엔기 사용을 허가했는데 그게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기 사용은 안보리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무총장만이 유엔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데 안보리에서 50년도에 사용하라고 했던 건 잘못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질의하니까 나중에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18년에 로즈마리 디칼로가 유엔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예산 중요하죠. 예산이 없어요. 유엔에 보고 라인도 없어요. 보고 라인도 없어요. 완전히 유령 조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얘기하기를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해체는 미국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엔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엔 기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고 유엔사 조직을 축소했고 유엔 기법을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84호에서 결의한 게 깃발 사용을 부여했는데 권한을 자격은 오직 사무총장만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이고 또 2020년에 유엔 기법을 개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자꾸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불거지니까 유엔기 개양으로 유엔과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판문점에 유엔사 깃발이 남북 깃발하고 유엔사 깃발이 올라가 있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쓸 수 없어요. 쓰고 있죠. 지금까지 최근에는 이제 판문점 행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유엔사 처음에는 이 유엔사 문제를 하나를 떠들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깃발을 묶으러 다녔어요. 이건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유엔사 깃발이 파주에 있고 뭐 경기도 어디에 가면 있고 강화도에 있고 뭐 이런 데 묶으러 다녔어요. 묶고서 이걸 풀르지 마라. 이건 유엔 기법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시청에서 정보과에서 뭐 잔뜩 수십 명이 우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고 법을 보여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갔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엔 결의는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력 공격을 격퇴한 후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유엔군이 38선을 지나서 북으로 올라간 것은 그래서 그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인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유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70년 묵은 가짜 유엔사가 지금 재활성화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재활성화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껍데기만 남은 거 가지고 세계를 속이는 거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끌어들이고 지금 이 미일 한 동맹 전쟁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동맹 관계니까 우크라이나에 내가 지원하니까 너도 지원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의 폭탄이 유럽 전체에서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지원했다고 해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 12월 4일자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재활성화를 하고 즉시 개입을 하게 지금 찾고 이제 워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것은 국내 국제법 위반인데 미국 측은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단히 묘한데요. 6.25 때 일본이 참전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비공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냐면 원산만 쪽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길에 어뢰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접근을 하지가 못하니까 그거를 소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해체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고 정확하게 정보가 없으니까 일본이 빠삭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민간인 자격으로 군인은 뭐 그 당시에 다 해체됐으니까 그 과거에 해군 이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랴부랴 모아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래서 뭐 장티푸스니 뭐니 세균 전쟁도 했었죠. 그 일본의 일본의 그 무기를 이용해서 요게 지금 아이고 이게 어 일본 파병할 테니까 한국전 승리하면 한반도를 영구 식민지로 해달라. 이게 일본의 요구였어요. 일본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이거가 어 이거가 MBC에 2001년도인가 방송이 된 건데요. 지금 미일한 동맹 들어오잖아요. 일본은 무슨 요구를 또 할지 몰라요. 그놈들은 그냥 뭐 우정 삼아, 친구 삼아 쳐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하고. 이거는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지금 미일한 공조라고 하는 게 대대장, 중대장 총알바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은 일본을 이렇게 신뢰하는가? 핵폭탄 던지고 5년 만에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시 짝짝꿍을 했어요. 51년도면 이제 그 45년, 5년 약간 지났을 텐데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부부 동반해서 도쿄에 와요. 그래가지고 부인네들이 다 기모노 입고 기모노 파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관한 책이 서승 선생님이, 서승 교수님인데 요번에 최근에 냈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달 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완전히 다 면죄부를 줬어요. 전쟁 범죄, 일본이 그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에서 2천만을 죽였다는 것이 일본 학자의 주장이고요. 기타 다른 학자들은 6천만을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동학대 1894년에 그 일본의 19보병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중로, 동로 서로 해가지고 진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동학도들을 싹쓸이 했잖아요. 그때 동학도들을 죽일 때 일본에서 온 명령이 민나고로시, 그게 뭐냐면 모두 죽여라. 눈빛이 형형하면 모두 죽여라. 동학도들은 모두 죽여라가 일본에서 수차례 명령이 내려오고 일본군들이 와서 다 죽인 거거든요. 그때 1880년도에 이미 일본은 자체 제작한 총이 있었어요. 우리 화성총 쏠 때 솜에다 불 붙여가지고 총 쏘고 사거리가 100m도 안 되는데 일본은 그때 벌써 몇 킬로 나가는 연발총도 가지고 있고 스나이더 총이니 뭐니 미국에서 수입한 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동학도들을 집단 학살하고 자신감을 붙여가지고 조선을 징검다리를 해서 아시아를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945년까지 이어지면서 식민지를 일본이 26개, 27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 우리는 우리만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일본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야마시타 골드라는 책을 보면 이 중국에서 그 아시아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약탈을 했는지 아이고 그 얘기를 하면 할래도 한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얘네들한테 무슨 뇌물을 줬는지 하여튼 무슨 야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상당히 친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주 그 이스라엘 복음가게 사랑하죠. 유엔사가 해온 짓을 보면 2015년에 이때 저희가 그 책을 동학 다큐소설, 여성 다큐소설 13권을 팀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저는 제 몫을 조금 더 일찍 끝내고 이제 2015년에 여기 워먼 크로스 DMZ라고 해가지고 국제 여성 평화 걷기가 한 30여 명의 외국 평화운동을 하는 외국 여성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을 통해서 이렇게 판문점으로 내려서 남쪽으로 걸어 내려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케이 해가지고 그게 여성들이 걸어서 판문점까지 내려왔죠. 근데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줬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뭐 이제 여성단체들의 통일부도 가보고 외무부도 가보고 청와대도 접촉해보고 결국은 유엔사가 불허해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개성공단이 있어가지고 개성공단으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이 행사가 있었고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평화어머니를 조직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유엔사가 왜 방해를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2018년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조사 불허했죠. 철도 연결. 19년에 행사 장비 반입 불허.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것도 불허했고 몇 달 뒤에 차관이 가는 것도 불허했고 전국 체전 성화봉송도 불허하고 왜냐하면 이게 유엔사 관할이 아니거든요. 유엔사는 그 군사적인 문제에서만 자기네들이 정전을 관리하는 것인데 내정 간섭을 한 거죠. 이게 누가 내정 간섭을 하는가요? 미국이죠, 미국. 유엔사는 미국이 관할하는 껍데기 기관이지만 하여튼 유엔의 권위를 참 빌어가지고 유엔의 권위를 내세워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재강 경기부지사가 집무실 설치하라고 한다고 할 때 불어. 통일부 출입기자 불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군수산업 자본가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꿀단지. 미국은 한국을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5년 만에 손잡았잖아요. 남북은 왜 70년을 이렇게 분단을 시키고도 앞으로도 계속 분단 상태에 남아있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우리 대중이 보지 못하는 거죠. 대중은 호시탐탐 위협하는데 미국이 계속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70년 분단을 계속 유지하는데 유용했던 도구가 이 선생님 보세요. 잡아주세요. 쭉 잡아 당겨 봐주세요. 그 컵 치우고 네. 이게 간첩 사건인데 40년 후에 재심해가지고 무죄 받은 거. 무죄 받은 리스트가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이후에도 계속 무죄가 판결 나온 것이 있어요. 황대건 선생님도 감옥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도 무죄를 받았어요. 30년 징역을 살릴 때는 석 달을 고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발 나 이제 죽여달라. 정말 죽고 싶었대요. 너무 자기를 심신을 힘들게 하니까 나 죽여라. 근데 이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죽여라 할 때 그럼 받았어. 나는 간첩이다.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다 쓰는 거죠. 그거를 박정희한테 이만큼 했고 전두환한테 저만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수직임 사건 같은 것도 있죠. 수직임 사건. 그 김대중 그 정부는 안 고민이 없었어요? 누구 때? 김대중 정부 때 없었죠. 국가보안법 어디 있었어요? 그 피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없고 박근혜 때까지는 있어요. 박근혜 때. 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을 넣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특별 정책을 썼으니 그럴 네.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나라고 그랬잖아 한동안. 그런데 그 연합뉴스에 강진욱 씨가 1983 버마라고 하는 책을 냈잖아요. 아이고 저거. 네, 다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19 버마 전두환이 광주 사건 이제 광주 5.18 지나고 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5.18 지나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니까 정권이 굉장히 심숭생숭하잖아요. 그럴 때 버마에 가가지고 미얀마 버마 아웅산 아웅산 사건 있잖아요. 아웅산. 국무위원들 다 죽고 전두환은 10분 늦게 출발해서 살아남았죠. 강진욱 기자가 그걸로 책을 썼어요. 1983 버마. 여러분은 그 버마 아웅산 사건이 왜 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이제 북이 테러한 거라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강진욱 기자가 쓴 책에 보면 그게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연출과 기획으로 김포공항 폭탄 사건 뭐 이런 것도 이제 당시에 완전히 그 청소를 금방 그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례적으로 금방 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항 보안관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찾아보세요. 김포공항 폭탄 사건 보면 그 폭탄 전문가 얘기가 너무나 이상했다는 거예요. 현장을 이렇게 물 청소를 싹 해놓나? 금방?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게 북한 소행이다. 그런데 그 폭탄의 흔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한국군과 미군이 쓰는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폭탄 성분이. 그 수직임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김성원 선생님, 수직임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수직임이 홍콩에 사는 술집에서 돈 버는 술집 여자죠. 근데 남편을 북으로, 그 여자가 스파이인데 남편을 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영웅적 행동으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막 애국열자 환영하듯이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엄청나게 세상이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뒤에 밝혀진 거예요. 그 남편이라는 놈이 홍콩에 돈 벌러 가가지고 이 수직임 집에 하숙을 했어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술집에서 착실하게 돈 모으고 한국에 있는 고향에 돈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벗겨먹으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싸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겁이 나니까 북한 대사관에 돈 가려고 대사관으로 망명하려고 찾아갔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사관도 갔다가 한국 대사관에도 갔다가 막 이러는 와중에 장세동이었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이 엑스표 쳤다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하고서 바로 대사관에 그래가지고 처음 그놈이 막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북으로 끌려갈 뻔한 거를 탈출해서 내려온 걸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언론에 막 터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직임 가족들 언니들 다 이혼당하고 엄마 거리에 나서 뭐 나앉고 완전히 그 가족들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어떤 기자가 끈질기게 그 수식임 사건을 뒤쫓아가지고 그 홍콩 경찰이 나중에 그 침대 밑에서 수식임 찾아낸 거부터 시작해서 이놈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도망 왔는데 한국 정보부에 의해서 세탁된 거를 밝혀냈죠. 근데 그 수식임 사건이 북한의 간첩 공작 그거는 세상을 떠들고 몇 날 며칠을 시끄럽게 하다가 수십 년 후에 진실이 밝혀지는 거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정도로 조그맣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건들도 사실은 똑똑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만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병신이 되거나 사형당했거나 다 폐인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다 완전히. 그것이 미국이 이런 짓을 해올 수 있었던 국내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북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릴 때, 공산화하려고 노릴 때 미국은 너희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군사 독재 정권하고 짬짬이가 돼서 해오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들이 그때에 길들여진 개돼지들이죠. 그래서 일본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광훈이가 자유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자유마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런 깃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깃발, 성적이 일본 깃발, 한국 깃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 그래도 한국 깃발을 갖다가 일본기 위에다 놨네. 일본기 위에다 놓고 이게 우리 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우빨들은 전부 일본을 미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일본은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야. 귀족적이야. 제가 평택에 7월 27일 날 727 평택 인간 띄익기 했잖아요. 45만 평을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데 요번엔 역부족이라 그 전체를 다 포위하지 못하고 게이트가 5개 있는데 5개 게이트에서만 맛보기로 조금 했어요. 내년 727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진짜 크게 이제 하자고들 했는데 미국은 사우스 코리아가 필요해요. 무기 판매 시장으로 너무 좋은 시장이거든요. 바이든이 올해 1년 동안 윤석열한테 얼마치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에 90, 12, 3개월 사이에 60억 달러 넘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18조 원. 예. 18조 원어치 1년 동안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에 2조 7천억 어치 샀거든요. 7천억 원.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엄청 욕을 했어요. 문재인을 욕을 했죠, 사람들이. 근데 1년 만에 18조 원어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해군 기지, 소송리, 지네들이 군산 앞바다, 지네들 마음대로 필요하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개발을 부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 군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반민 항구가 필요하다. 크루즈함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 여론을 이렇게 만들다가 막 주민들 반대에도 밀어붙이죠. 그래놓고 그걸 고스란히 이제 미국에 헌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도 바다에서 위성이 올라갔죠. 그거 보셨어요? 그게 최초의 민간 위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화가 국방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화의 자본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화가 어떤 회사냐면 제가 그 박정희 비자금 책을 혹시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박정희 비자금 우리 통장에 있어요. 그 제가 챙긴다고 하는 거 못 가져왔네요. 박정희 비자금이 지금 한화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스위스에 은행이 있다고 하는 건 세 발의 피예요. 박정희는 61년도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 그 책을 보면 48년에 여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잡혀가지고 근데 왜 박정희가 좌익이 됐느냐 만주에서 독립군 잡던 놈이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형이 박상학이가 좌익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좌익 뭐를 받지 않았겠는가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천만에 박정희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NPD라고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건데 자기 애성, 인격 장애. 그 장애 4대 특징은 권력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거고 술, 마약, 섹스 중독. 그 다음에 팡파라에 약하다. 팡파라를 좋아해요. 관종이지 말하자면 관종. 그 다음에 하나는 비판, 충고 이런 걸 견디지 못해요. 그게 4대 특징이에요. 그리고 박정희는 100%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는 날에도 자기가 그날 삽교에 다녀왔잖아요. 그 삽교에 다녀온 그 뉴스를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술자리에서도 계속 뉴스 여기 틀어봐 저기 틀어봐 계속 그랬다고 심수봉이 얘기하더라고요. 관종이죠 관종. 18년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죠. 내가 처음에 이 박정희 얘기를 61년도 쿠데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는 만주에서 독립군 잡다가 45년에 이제 체포됐어요. 그래서 정일본이니 뭐니 만주에서 그 일본 앞잡이 하던 놈들이 다 전범으로 체포돼가지고 기차 타고 소련 쪽으로 그 전범 후송하는 과정에서 정일본하고 둘이 탈출을 해요. 근데 정일본이 그때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쩔뚝거리는데 그때 김동석이가 진미령 아버지가 자기 회고록에다가 썼어요. 그 얘기를. 진미령 아버지가 그 둘을 남쪽으로 데리고 오는데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진미령 아버지 김동석이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이후에도 방첩대 대장인가 뭔가 해서 북파 공작 뭐하고 하는데 대장하고 나중에 속초시장하고 뭐하고 계속 승승장구 했죠. 김동석. 어쨌든 박정희는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니 좌익이 여기 득세잖아요. 완전히 다 20만이 석방됐는데 해방되고 나서 20만이 다 좌익이죠. 다 좌익. 그래서 박정희는 좌익으로 해방 후에 바로 변신해가지고 군 조직에 들어갔다가 여순 사건이 나니까
이제 좌익 소탕하면서 잡혔을 때 백선엽 앞에 가가지고 조직을 다 벌고 그 사형 구형 내렸는데 살아나오고 이제 옷을 벗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50년에 그때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50년에 전쟁이 터지니까 바로 소령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전선에 안 보내고 부산, 진해, 대구 아마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럴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밥집을 하는 탈북자가 있었어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한씨인데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거 알고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은 북에서 금광 사업을 했었고 그 토목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2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금부치랑 뭐 챙겨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6.25가 터지니까 다시 제일 남쪽으로 다시 거제도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이제 빠삭하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밥집을 해가지고 저녁이면 막 가마니로 돈을 담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오래 갈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포로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가 다리를 누가 이제 놓으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술집을 다니면서 이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12살, 한씨가 박정희보다 12살이 많은데 구두를 신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구두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박정희가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내려놨다. 그래서 박정희한테 뭐 두만강 노래고 뭐고 다 그 책에 다 제가 그 책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에 있는 네 재산 다 찾아준다. 이러면서 50년도부터 51년 금요일부터 아버지가 53년, 54년, 55년 3년을 돈을 광목 치마를 바느질을 해서 포대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담아서 박정희를 줬다 그래요. 그랬는데 56년에 대판 둘이 결혼식장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정희를 쭉 상대를 해보니까 이게 만주에서 엄청 독립군 죽였다 엄청나게 잔인하고 하여튼 악소문이 많으니까 그리고 겪어보니까 그 에미나이 대통령 될 감이 아니다 이러고 엄청나게 싸웠다 그래. 56년 4월에 무슨 백동기 하사 결혼식장에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6시간 만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박정희가 이후락을 시켜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엄마 한씨 부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뭐 했는지 하여튼 그 책에 보면 박정희 비자금 책에 보면 있는데 그 비자금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이제 전두환이가 급작스럽게 죽으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뭐 지하에 있는 돈을 뭐 어쩐다 이러는 게 다 그걸 이제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국정원, 하나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전두환 죽고 지금 현재 서정화라고 하는 국힘당 현재 상임 고문인데 91살이에요. 서정화가 누구냐면 그 한씨하고 박정희하고 같이 술 먹으러 다닐 때 네 명 정도가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정귀라고 있는데 이게 박정희의 사범대학 동기고 이 서정귀를 나중에 그 호남 정유 사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떨거지들을 요 동서식품 뭐 이런데 꽂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빨대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씨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하다가 나중에 그 부산의 PX들을 4개를 관리하게 해주죠. 그래서 시레이션 같은 게 오면
아버지가 그걸 도매로 이렇게 이렇게 그걸 도리를 해가지고 부산 시장에 이렇게 풀어요. 그럼 이제 막대한 돈을 벌을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벌게 해주고 이제 빨대 꽂아서 뽑아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으니 그게 점점 나중에 그 사업 단위가 커지니까 베트남 파병 군인들 전투수당 그 다 뭐 이렇게 갈취하고 이런 거 엄청난 돈을 모으죠. 엄청난 돈. 그 돈을 서정화가 관리하는데 그 서정화가 이후락의 사돈이고요. 지금 한화의 김승연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화가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무기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위성 올라간 게 한국 최초의 민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 노태고 선생님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유엔 얘기는 뭐 노 선생님 다 잘 아실 텐데 노태우 선생님 잠깐 자기 소개하시죠. 저희 다 알고. 아셔요? 네. 저기 뭐냐. 예, 저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네, 천도교에서 통일을 운동하시고 그래서 지금 무기 산업이 흥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기 팔아서 몇 천억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다. 근데 미국이 지금 230년 동안 전쟁하고 있잖아요. 250년 역사 속에서 230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 230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외교나 뭐 정치로 해결할 것을 전쟁을 택하니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부부지간에도 말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주먹 나가고 뭐 그릇 던지고 뭐 하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인데 지금 21세기에 저지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독수리가 소나기의 발톱 안에 병아리 낚아챈 것처럼 움켜쥐고 한반도를, 사우스코리아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맛있는 꿀단지예요. 너무나 유용한 꿀단지죠. 그래서 유엔과 한국 야당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유엔은 미국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유엔사 해체 결의를 제대로 실행하라. 전쟁 중독 국가 미국은 이게 전쟁 중독 국가라는 말은 요번에 그 워메리카의 운명 그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거야. 전쟁 중독 국가야. 가짜 유엔사로 한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불법적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도록 물러서라.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우리가 그 비자금, 박정희 비자금 책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국회에서 하고 Q&A 뭐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하는 걸 할 수 있게 문제점,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박정희 비자금, 전두환 비자금 이런 것을 환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찔러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역풍분다. 역풍분다. 박정희 비자금도 역풍분다. 그 유엔사 가짜인 것도 왜 너희들 얘기 안 해?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 장영달 씨가 국방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알았느냐? 선생님 그 국방위원장 할 때 유엔사 가짜인 거 알았어요? 알았대요. 근데 입 밖에 내지 못했대요. 그때는 사실 뭐 시민사회에서도 유엔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때고 하니까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안전하다고 대다수가 99%가 믿고 있는데 그걸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불법적인 유엔사 때문에 지금 강대강 대결 구도로 막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대강 대결은 공멸일 뿐이에요. 공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가짜 유엔사 문제는 시민들이 자꾸 떠들어대고 개혁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오염수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지 자위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 야당은 전쟁 위협을 맞고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미종속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되고 시민단체는 미국으로 인한 분단 고착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회의 뿌리가 분단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분단 때문에 그 정글 자본주의, 천박한 정글 자본주의가 분단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 같은 거 뭐 빨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불평등이 1위인데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 분단인데 적극적으로 탈미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미를 얘기하면 바로 빨갱이, 이적단체 뭐 이랬는데 이제는 탈미, 반미 패권주의, 척양척외. 우리 노태우 선생님이 3월 1일 날 그 행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쳐들어가가지고 강력하게 척양척외를 하도록 합시다. 척양척외. 그래가지고 지난 3월 1일 날 척양척외라는 말을 깃발에 쓰고 했죠. 척양척외가 진짜 이 시대 그 1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필요한 얘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북을 비교해 보면 이제 북을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삼열 선생님이 그렇게 쓰지 말자. 남조선이라고 얘기하면 좋으냐. 소통을 하려면 우선 그쪽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줄여서 조선민국이라고 하자.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 윤정부의 현재 상황을 보면 5천만이 넘죠. 거기는 2,500만이니까 지금 우리가 2배예요. 자본주의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주적은 우리는 북한이죠. 근데 조선은 전쟁 세력, 특히 이제 미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북이 개발한 핵무기들은 다 미국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이 북하고 평화협정을 맺든 조미 통상을 하던 우리 노태우 선생님 맨날 삼통하자고 그러는데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은 남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왔어요. 지금은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못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자주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면 북은 우리를 위협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국방으로 보면 전기작전권 없죠. 자주 국방하고 있죠. 공조 외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유엔사까지 끌어들이는데 북은 없죠. 합동훈련이 작년에 256회 했어요. 외국 군대하고 한미 군사훈련 256회.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보면 256회의 합동훈련을 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종전협정 북은 찬성, 남은 반대. 평화협정 북은 찬성, 남은 반대. 통일은 상호 존중의 연방제를 하자는 거고 지금 남쪽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까지 끼어들어가지고 통일은 이제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본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 주민을 다 껴안고 그거죠.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북이 발목에다가 쇠고랑 차고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판단 수준은 그런 거죠. 해월이 35년, 6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다 관찰할 수 있고 뒤로는 도망갈 수 있는 산 거기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1894년 전라도 쪽 다 초토화되고 다 동학도들이 다 잡혔을 때에도 4년을 더 버티셨죠. 그래서 여주에서 잡히고 서울에 와서 그 교수형 당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언제 개벽 세상이 옵니까? 그러면 먼 산이 거머쥐고 길에 비단이 깔리면 그리고 만국과 통상하고 만국의 병마 군대를 얘기하죠. 다 몰라가면 그때 개벽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0년 역사 중에서 230년이 전쟁 중인 전쟁 중독 국가 미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이 우리의 급선무다. 이게 지금 마지막 화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미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분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미해야 되는데 대중이 가스라이팅 돼 있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대강 대결은 공멸이다라고 하는 거. 공멸. 강대강 대결은 공멸이다.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결해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널리 퍼져서 본격적으로 탈미 운동을 해야 돼요. 전설을